원더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6월 19일인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났습니다. 만남. 요즘 이 단어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시로 만나고 헤어진 그랬던 일상들이 사라지고 비대면이 일상화돼가고 있는 현실이 마치 공상 영화 속에 사는 것 같은 것이 어제 그제 제가 이틀간 서울에 머물면서 지하철을 탔을 때 그 하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쫙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순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지하철을 탔거든요. 그동안 계속 차로만 움직이다가. 그러면서 드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아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도 좀 밀려왔습니다. 그런 느낌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고요. 오늘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로 미란이의 꽃차향기, 약차향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울지는 손주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영상을 카톡으로 자주 보내옵니다. 돌진하더니 제법 걸음마를 해요. 그것이 아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자꾸 일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마며 무릎에 퍼런 멍을 이렇게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서고 걷기를 반복하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본능이기도 하고 또 늘 옆에서 지켜봐주고 보살펴주는 부모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제대로 서보겠다면서 비틀거리며 애를 쓰고 독수리 새끼도 4개월간 둥지에서 자라고 나면 어미가 낭떠러지로 밀어서 날갯짓을 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유독 양육기간이 긴 것이 짧게는 대학 졸업까지, 길게는 시집장가를 가고 캥거루족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까지도 독립할 생각 않고 부모의 속을 끓타이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건 인간 수명이 긴 까닭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겁한 변명 같고요. 우리가 개미의 사는 모습 속에서 그 찰나의 그 순간에 누구에게라도 밟힐 생명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은 한순간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바쁠 것이냐. 그것이 항상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와 함께 제가 어릴 적 자란 창신동을 잠시 둘러보고요. 민들레를 주제로 한 시 몇 편, 그리고 민들레차 얘기로 1시간 동안 우리 원더풀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미란이의 꽃차향기, 약차향기는 차를 주제로 여행과 음식, 문학, 그리고 제다 등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얘기들을
차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함께 듣고 다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여러분은 창신동에 대한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는 창신동은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채석장과 봉제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곳, 그 정도인가요? 창신동이 부유층의 주거지나 별장이 있던 곳으로 우리 흥선대원군 아시죠? 대원군을 도와서 고종을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신정왕후 조대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대비가 살았던 곳이고, 우리나라 섬유업계를 거머쥔 거부로 동대문과 창신동 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창신동에 수많은 고급 한옥을 소유한,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그렇듯이 아쉽게도 친일 명부에 기재된 백낙승과 그의 아들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이 어린 시절에 호가호위하며 살았을 정도로 창신동이 고관대작들의 집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고급 한옥들이 질비해 있었던 곳이었죠. 식민 통치를 시작한 일본이 후일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정당성이 필요했었던지 경성을 서구적인 건축 양식의 건축물로 채우기로 작정한 듯 한국은행, 서울역, 조선총독부, 서울시청 등 대형 석조 건축물들을 지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창신동이 이제 돌산이었어요. 그 일본이 그 창신동 돌산을 경성부치경 채석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매일매일 발파와 석재를 채취하면서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동대문이 있고 한복판을 아수라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제법 많이 이렇게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성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빈민층과 지방에서 유입된 수많은 사람들로 동대문 성곽을 사이에 두고 성 밖의 창신동과 성 안의 창신동으로 나뉘었던 곳이 일제가 도시 한복판을 가르는 그 전찻길을 내겠다며 동대문 성곽을 허물어버렸죠. 그러면서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입이 좀 자유롭게 되었지만 창신동의 본격적인 변화는 6.25 전쟁이 끝나고 동대문에 의류 메카인 평화시장이 생기면서 입주민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감당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에 임대업자들의 이익이 얹혀지면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무허가 쪽방촌이 탄생했고 그 한 채의 집이라도 더 짓기 위해 기형적인 건축물과 가파른 계단, 복잡한 골목들, 얘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 높은 축대,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비가 오면 채석장 절벽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속출했었다고 합니다. 창신동에는 지금도 4개의 채석장 절개지가 남아있는데요. 절개지 위에 직접 가보셔야 아주 집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우린 르포나 다큐로 창신동 쪽방촌에 가는 임대업자들의 착취 현장을 많이 접하곤 했었죠. 정태춘의 들 가운데서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바람아 너는 어딨니 내 연을 날려줘 저들가에 눈 내리기 전에 그 외딴 집 굴뚝 위로 흰 연기 오르니 바람아 내 연을 날려줘 그 아이네 집 하늘로. 우리 옆지기님과 함께 어린 시절 살았던 창신동에 다녀오곤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고교만 넘어가면 경기도인데요. 거기 양동역이 있어요. 양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내리면 돈 몇 푼 안 들이고 발품 팔아가며 천천히 창신동을 걷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7, 80년대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아날로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죠. 아픈 역사도 역사니만큼 고려시대 500년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만 역사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현대사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들을 찾아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양철로 만들어진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양어깨에 물지개를 지고 그 창신동 비탈진 곳이 많거든요. 그 비탈진 길을 오르내리며 하도 물을 많이 길러서 물집 잡힌 어깨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우리 친정 어머님의 모습이 그곳 창신동에 있습니다. 어린 눈에 그 양철통은 유난히 커 보였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헉헉대며 오갔던 기억들과 문도 제대로 안 달린 공동 화장실에 줄 서서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하며 다투다가 큰 싸움을 하기도 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의 창고 속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 하나 둘 입에 담아내게 되네요. 결혼 후 우리 남편이 자기도 창신국민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교문 앞에 아주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분필 모양 전지분유 맛이 나는 그 작대기 사탕 팔았었는데 그분 혹시 장모님이 아니야? 하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 추억들을 공유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매년 창신동을 함께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시절 남편은 청계천 판자촌에 살면서 육성회비를 못 내서 담임 선생님께 허구한 날 혼이 났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생존보다 우선인 것이 없었던 말 그대로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시대였었죠. 동대문 성곽길과 창신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맨 꼭대기에 낙산공원이 있는 데다 의외로 유서 깊은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보려면 하루길로는 좀 부족하고
테마를 정해놓고 한 곳씩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창신동과 숭인동이 있어요. 창신동과 숭인동에 걸쳐져 있는 청룡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은 그 비운의 소년왕 단종의 비 정순왕후가 단종이 유배를 떠난 후에 군부인으로 강등되고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에 있는 그 청룡사 그 절이 그 방향에 있었답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서 살았던 곳이죠. 그곳에서 평생을 끼니를 근근히 이어갈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자 주민들의 왕래까지 끊었다고 하니 예나 지금이나 정적들을 돈줄, 밥줄 끊어서 고사시키는 방법은 같더라고요. 바람 불어 고즈넉한 계절이 오면 단풍도 볼 겸 청룡사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서쪽새 울먹인다. 세상 것 아무리 모여도 감당 못할 서쪽새 울먹인다. 뒷산 객꽃 죽지 않고 꽂혔다고 울부짖는다. 창신동 얘기 이어가 볼게요. 창신동은 전태일 열사의 재단을 포함해서 이화동 마을박물관, 봉제공장 체험 등 서울시에서 관광 해설세까지 붙여줘서 관광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 체력이 프로그램을 따라갈 정도로 좋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쉬다가 하니까 자주 와도 항상 새롭습니다. 성곽 주변과 창신동 언덕배기 돌계단과 돌담길 사이에 제가 5월달 지난달에 다녀왔거든요. 그 민들레 꽃들이 제 발길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풀꽃의 생명력은 생존 본능을 가진 인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콘크리트에 갇혀서 마음껏 펼치지도 못하고 겨우 꽃 한 송이 피워내느라 그 고된 시간을 보냈을 민들레를 생각하면 얼른 들어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들레밭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씨를 날리는 민들레의 그 투쟁적인 모습이 70년대 대한민국 의류산업을 이끌며 동대문 평화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의 창신동, 그 이면에 봉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의 대명사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하다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초를 쓴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게 한 그 울분의 창신동까지,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민들레꽃이 창신동에 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스토리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창신동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을 꼽자면 남산을 제외하고 단연 창신동의 낙산공원이 유명합니다.
낙산공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낙산공원은 곳곳이 포토존이라 젊은이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죠. 낙산공원은 하는데 그게 창신동에 있었어? 그런 말씀들도 하죠. 걸쳐져 있어요. 그 종로 쪽에 그 대학로 쪽으로도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서울의 야경도 제법 볼만합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다음에는 남산에서 창신동을 보고 와야겠다.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낙산공원에서는 남산이 훤히 보이거든요. 남산에서 보는 창신동은 또 어떤 모습일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남산과 창신동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질곡의 역사를 딛고 당당히 세계 인류 국가와 국민이 된 자존감으로 지난 5월에 다녀온 낙산공원의 야경이 좀 특별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조국의 위상과 4월 총선이 가져다준 놀라운 결과로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불빛으로 수놓은 그 도심 한복판을 내려보고 있자니 가슴 한복판이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산꼭대기에서 야경을 본 후에 본격적인 창신동 내리막길을 구경하게 될 텐데요. 낙산공원에서 이화마을 골목길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다 보면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들이 골목을 따라 이렇게 맞이합니다. 울망졸망 늘어져 있는 그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모습을 보면서 내려오는 재미에 빠지게 되죠. 내리막길이 꽤 긴데 오히려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민들레와 함께 창신동의 과거와 오늘을 돌아봤고요. 오늘 주제가 민들레라서 민들레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 몇 편 가져와 봤어요. 먼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셔서 여의도에 가 계신 도종환 시인의 민들레 뿌리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민들레 뿌리 도종환. 날이 감을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때가 되면 햇살 가득 넘치고 빗물 넉넉해. 꽃 피고 열매 맺는 일 순탄하기만 한 삶도 많지만 사는 일 누구에게나 그리 만만치 않아. 어느 해인 늦도록 추위가 물러가지 않거나 가뭄이 깊어 튼실한 꽃은커녕 몸을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다. 눈치 빠른 이들은 들판을 떠나고 남아있는 것들도 삶의 반경 절반으로 줄이며 떨어져 나가는 제 살과 이파리들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 겉보기엔 많이 빈약해지고 초췌하여 지쳐있는 듯하지만 그럴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남들은 제 꽃이 어떤 모양, 어떤 빛깔로 비칠까 걱정할 때 겹뿌리 다 데리고 원뿌리를 곧게
내린다. 꽃 피기 어려운 때일수록 2배, 3배 깊어져 간다. 더욱 말없이, 더욱 진지하게 낮은 곳을 찾아서. 차를 만드는 입장에서 도종환 시인의 민들레라는 시가 사실적으로 와닿은 이유는 민들레를 1년 이상 키워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시 속에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도종환 시인도 분명 민들레를 오랜 시간 관찰하셨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작은 민들레 차밭을 가꾸고 있는데요. 도종환의 이 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식구는 겉보기엔 많이 빈약해지고 초췌하여 지쳐있는 듯하지만 그럴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비록 민들레의 겉모습은 죽어있는 듯하지만 땅속에는 튼실한 뿌리들이 자리하고 있죠. 제가 처음 민들레를 캤던 기억들을 소환하자면 호미를 들고 민들레를 캐는데 호미질은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눈에 보이는 민들레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민들레 몇 뿌리 못 캐겠다 싶어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깊이가 무려 30cm 이상 긴 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인의 말처럼 겹뿌리 다 데리고 원뿌리 곧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민들레 캘 때는 항상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민들레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저도 농부가 되어갑니다. 컨츄리 꼬꼬의 슈퍼 아줌마. 대학을 나왔어요. 자격증도 따봤어요. 자리가 남아도 줄 알았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6개월째 빈둥빈둥. 이러다가 정말 난 큰일이 나요. 국화과에 속하는 민들레는 구전으로는 땅과 밀착해서 자란다 해서 안질방의 꽃이라고도 전해지는데요. 홀씨가 무려 반경 40km까지 퍼져나갈 만큼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자라기 때문에 짓밟혀도 잘 죽지 않아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통하는 게 있어서인지 노래나 시의 단골 메뉴가 되었죠. 민들레 잎이나 뿌리의 단면을 자르면 하얀 즙이 나와요. 이 성분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으로 요즘 여러 제품 이름으로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옛부터 한방에서는 민들레 뿌리를 포공령이라는 한방 재료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민들레 하면 또 우리 민초들의 꽃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공해다 뭐다 해서 길가에 있는 민들레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예전엔 어디든 가면 자연이고 어디든 가면 푸성기가
지천이었던 생활 속에서 약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그 자연이 준 그 뿌리와 잎이 곧 약이고 치료제였던 까닭에 구전으로 내려온 민간 치료법들이 한 방에 한 촉을 이룬 점도 인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질경이며 쇠비름 같은 풀들이 요즘 다시 매스컴을 타는데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민들레는 겨울을 견디고 봄과 가을 그렇게 1년에 2번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들판을 노랗게 수놓은 민들레꽃이 토종 민들레가 아닌 외래종이 대부분입니다. 환경부가 토종 민들레의 외래화 경향에 대해서 연구팀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강제로 교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종화가 되는 바람에 점점 토종 민들레가 없어지기 때문에 산골 깊숙이나 그런 데 가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교배당했다, 잡종화됐다라는 무서운 말을 듣고 그게 식물의 말하자면 폭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오로지 생존의 근거를 둔다는 거죠. 네, 먹이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강한 유전자만 살아남는 유전자 전쟁에서 우리나라 민들레가 패배한 것이고요. 저처럼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민들레를 키우다 보면 해마다 그 노란 민들레 씨들이 밭으로 날아와서 진짜 그거 하얀 민들레 같이 노란 민들레가 그냥 점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얀 민들레는 강제 교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둘이 세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몸살을 앓는지 우리 민들레밭이 한 해 뒤에 점점 볼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하우스 재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밭을 지키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들레의 하얀 민들레들이 부디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민들레 뿌리를 가지고 민들레 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민들레 커피라는 이름으로 이미 브랜드화가 됐어요. 그래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 커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 기업에서도 민들레 커피차를 상품으로 내놓을 거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 민들레 커피가 이제 카페인 없는 대차로서 이제 커피 대용차로 임산부나 수유부에게도 인기가 많은 차죠. 커피처럼 좀 쌉쌀하면서도 연해서 대용차로 마시기는 좋은데요. 그렇다고 커피만 하겠습니까? 커피 대용차지 커피는 아니니까 애호가들은 너무 실망 하시니까 그런 기대까지는 마시고요. 처음 이 민들레 뿌리를 덮고서 클레버에 내려 마시면서 깜짝 놀랐던 게 생생해요. 거짓말처럼 이렇게 위가 퐁긋게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매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덮을 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레버에 갈아서 내려 마시면 분위기와 향이 커피와는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얀 그 민들레를 키우니까 차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흰꽃 민들레 커피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놓고도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민들레에 커피가 들어있나요? 하는 문의 전화가 오기도 해서 함께 웃기도 하죠. 민들레는 뿌리, 꽃, 잎까지 모두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민들레 꽃차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민들레 꽃차를 만들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모든 생명체는 종족 번식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처음 민들레 꽃차를 만들면서 잠시 식힘을 하기 위해 소쿠리에 꽃을 깔아두고 잠깐 일을 보고 왔더니 그 꽃이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꽃대만 밑둥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호시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렇게 지지고 볶아대도 홀씨가 돼서 날아가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괜시리 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달리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민들레 꽃차를 완성을 하는데, 우리가 밭에서 하얀 민들레 꽃을 봤을 때랑 완성된 민들레 꽃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색이 안 예뻐요. 그래도 이게 이쁜 색깔이 안 나오니까 하얀 민들레 꽃을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허영숙 시인님의 민들레 우체국이라는 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시간이 지금 58분이네요. 민들레 우체국, 허영숙. 바람이 햇살 소인을 찍어 편지를 띄웁니다. 어떤 사연은 무거워서 강물에 내려놓고, 또 어떤 사연은 두근거려서 산비탈을 넘지 못합니다. 그대가 꽃의 마음을 물어물어 편지 한 장 원한다면 어머니에게 보내는 안부는 장독대 근처에 놓아두겠습니다. 아버지의 삽자루가 꽂혀있는 논둑에도 내려놓겠습니다. 먼 데서 가끔 달을 볼지도 모를 누이의 뒤란도 노랗게 밝혀야겠지요. 사랑은 마른 눈에 눈물 들듯 천천히 적시는 거라고 쓴 편지는 더 오래 더 먼 기스까지 보냅니다. 차마 전하지 못한 편지들은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는 이에 간절한 담벼락에 내놓겠습니다. 봄이 끝나기 전에 어느 눈 맑은 이가 꺼내보겠지요. 누가 펴봐도 노랗게 웃을 얼굴을 기억하며 홀씨 하나하나의 안부를 섬깁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함께 시간을 알아봤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방송 이제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간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디아의 혼잣말. 버릇처럼 혼자 하는 말 잘 될 거야 괜찮아 언젠가